네, 안녕하세요. 전병주입니다. 자, 오늘부터 5일 동안 해서 이제 총 10회로 공법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행정법을 저희가 보는 건데, 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행정법 교환 서머리 4판으로 해서 2025년 작년에 나온 서병수 선생님의 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과정 자체는 이제 회당 60면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제는 한 50면 정도씩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뒤쪽에 있는 지방자치법이라든가 공무원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조금 빨리 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는 50페이지씩, 그래서 하루에 한 100페이지씩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어차피 이제 공부가 회독 형태로 올리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면은 복습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업이 이제 10시부터 12시 반까지 하고 1시간 반 쉰 다음에 2시부터 4시 반까지 하는 구조니까 4시 반에 마치고 한 절반 복습하고 또 절반 복습하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과목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은 제목이 몰입인 것처럼 일단은 행정법만 여러분이 보신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인터넷 강의로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하루에 100페이지씩 본다, 그 정도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10회 해가지고 제가 이제 1편, 2편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나눠 놓긴 했는데, 이게 이제 요대로 가진 않고 그냥 하루에 페이지 50페이지씩 딱딱딱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물론 이제 책이 딱 50페이지에서 끝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51페이지에 끝날 수도 52페이지도 끝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50페이지를 조금 넘겨서까지 하는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책을 펼치면은 이제 1페이지에 제1편 행정법 서론, 그리고 제1장 행정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제1장 행정에 관해서 한번 뭔지를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암기장이다 보니까 책에 이제 기본적인 개념의 내용이 조금 없을 수가 있어서 제가 이제 PPT를 같이 이제 하면서 할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행정법을 공부를 하려면은 행정법이라는 게 행정이랑 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일단 행정이 뭔지를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쟁점 1을 보시면은 통치행위로 시작을 해서 행정이 뭔지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이제 교수님 저에서 기본적으로 요소를 빼가지고 이제 볼 건데, 일단 행정이라고 하면은 행정 조직을 말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행정기관이 하는 행위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있고, 입법과 사법에 대한 상대적 의미로서 행정을 이제 얘기를 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일단 행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의 행위만을 떠올리기가 쉽지만은 정부라든가 공공조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런 주체들도 사실은 원래 있던 게 아니라 우리 사람처럼 그냥 출산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낸 거죠. 이 행정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행정에 포함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행정기관의 행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허가라든가 아니면 이제 범칙금을 부과를 한다든가, 혹은 이제 인가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혹은 이제 부담금을 부과 처분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아래 거는 이제 좀 개념적인 부분인데, 입법이라는 거는 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법을 만들고, 이제 사법이라는 거는 법을 적용해서 심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법을 이제 적용하고, 그 사이에 나머지 거는 전부 행정이다. 이거는 이제 입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사법이란 개념도 이제 사실 구체적으로 가면은 소송만 포함하는지 심판만 포함하는지
뭐 소송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건 있지만 어쨌든 대략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건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고 이건 사법부에서 하는 거니까 그 나머지 모든 것 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다든가 혹은 우리 구청에서 한다든가 혹은 국세청에서 한다든가 혹은 이제 우리 시청에서 한다든가 이런 식의 다양한 행태들을 전부 그냥 행정이라고 하고 그때그때 해나가자, 이런 개념이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행정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그냥 뒷받침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행정법에 관해서는 만들어가는 중에 법이라는 이제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통치행위에서 쟁점 1번으로 넘어갈 건데, 이 통치행위는 지금 입법, 사법, 행정법 어디에도 지금 나와 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기관, 이제 뭐 정부라든가 이런 기관에 있어서 고도의 정치성이 있는 행위, 쉽게 말해서 어떤 규칙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정치라는 거는 뭐 정확히는 진짜 정치학과는 아니라 가지고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대통령이나 이제 국가에서 뭔가 일을 할 때 정치적인 인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북 송금이라든가 혹은 이제 뭐 요즘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계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 그런 행위를 기본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 1장, 그러니까 이제 첫 페이지로 오겠습니다. 그래서 의의를 보시면은 이런 통치 행위라는 거는 고도의 정치성을 가진 국가 행위인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사법심사가 배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줄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행위다. 그래서 통치행위 논의는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해서 이제 모든 국가작용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논의에 실익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국가의 모든 작용을 이제 행정법,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가 있다면은 이제 고도의 정치성을 가진 행위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는데, 결국 이제 통치행위 인정 여부 로마자 2번을 보시면 이거는 정치와 사법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 것이냐,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긍정설에 여러 가지가 있고 부정설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다. 뭐 긍정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권력분립설을 보면은 중간에 권력분립 원칙상 사법권에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즉 한계가 있다는 것은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힘을 쓸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고도의 정치적 의미를 갖는 행위에 당부를 심사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통치 행위를 인정해서 사법심사를 못해 라고 하는 게 긍정설이고, 어떤 거에 대한 긍정인지를 알아야 되죠. 우리가 학설을 배울 때는. 부정설 같은 경우에는 개괄주의나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치를 벗어나는 이제 통치행위라는 건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건데, 이제 검토를 보시면은 이제 논리적으로는 이제 부정설이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법치주의가 이제 나라의 기본이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게 많으니까 우리 이제 긍정설로 이제 하거나 혹은 두 개를 합쳐볼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작성하시고 이에 따라서 판례 태도를 검토를 해주시면 되죠. 그럼 판례 태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냐면은 통치 행위 자체를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사법 심사를 할 수 없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그 사법 심사로 인해 가지고 이제 도출되는 다른 부분들이 있다면, 다른 목적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 목적이라는 게 사법 심사가 가능한 부분이라면은 사법 심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단가로 1에 대법원의 태도를 보면은, 대법원은 법원이 계엄 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 선포의 당 부당을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인 본질적 한계를 넘어선다라는 거죠. 계엄 선포의 요건이라든가 선포의 당 부당 같은 경우에는 그건 이제 행정부가 알아서 이거를 선포하는 대통령이 알아서 판단한 거잖아요. 그게 위험하다, 이런 거는 이제 사법권이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즉 심사하진 않겠다. 그러나 그 계엄 선포의 구비 그리고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없지만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범죄에 해당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심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아예 이런 신성한 영역으로 남겨두는 게 아니라 니들이 선포를 했어? 그래, 그건 알겠어. 근데 그거에 통해서 나오는 행위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번처럼 뭐 국회를 점거하려고 한다든가, 뭐 전기소도 끊으라고 한다든가, 뭐
이제 의대생들은 의대생이 아니라 뭐 의사들이었나요? 하여튼 다 복귀하라고 한다든가 이런 거 자체가 국헌 물론 나라도 하나의 이제 주체이기 때문에 나라를 어지럽히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짓다 하는 경우에는 뭐다?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심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계엄 선포라는 법률적 이제 성립 요건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하지 않겠지만 이유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겠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고 사람들이 이제 사실 행위에 대해를 가지고 이제 뭐 내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페이지로 넘어가서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통치행위에 해당해서 사법심사 할 수 없다. 하지만 개최 과정에서 사업권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행위에 대한 부분이죠.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그러나 서운 취소와 같은 경우에는 서운 수여의 경우와는 달리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될 고도의 정치성을 띈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서운 수여는 해당하고 서운 취소는 해당하지 않아 뭐 이런 취지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에 태도가 있는데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기준으로 이제 인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 아래 끝에 보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심판 대상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에 판례도 결정례도 비슷하기 때문에 넘어가고 로마자 3번에 통치의 법적 효과라고 되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대부분 이제 분쟁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법심사의 효과라는 거는 이걸 가지고 소송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행정법을 공부하는 과정이면 인용 각하를 알잖아요. 인용은 이제 그 원고 주장이 맞다라고 해가지고 원고 말대로 해주는 거, 기각은 원고 주장이 틀리다라고 해가지고 원고 주장을 날리는 거, 그리고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이제 날리는 거를 이제 일부 인용, 일부 기각이라고 이제 그냥 말하고 싶은 사람 취지에 따라 판단을 하죠. 그리고 근데 이제 뭐 나의 사건 검색이라고 여러분이 이제 하시면은 들어가게 될 사이트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보통 이제 원고 패, 원고 승, 그리고 원고 일부 승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제 원고 측 입장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하라는 거는 판단할 가치가 없어. 아예 문턱도 넘어가지 못한 그런 건데 여기서 통치행위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뭐다? 각하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통치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대립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부정설 긍정설 해서 검토를 하는 건데 국가배상 청구 자체는 약간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사법심사 자체가 배제되기 때문에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검토이기는 한데 또 만약 하게 된다면은 통치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어떤 행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손해를 입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정해가지고 가시면 되고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쟁점 2번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2장 행정법, 여기부터 이제 행정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법치행정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는 법률의 원칙과 이제 법률 유보의 원칙이 있는데 이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보통 뭐 인허가라든가 뭐 이제 과징금부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거니까 이게 법률 우위를 위반했다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그냥 위법하다라는 겁니다. 위법.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우리가 위법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행정입법은 사람들이 조금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행정입법도 입법이긴 하지만은 이게 행정권에서 한 입법이기 때문에 위법을 따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거를 구체적 심사라고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관할하는 일반 법원에서 그 사건에 한해 가지고 이 행정입법의 효력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행위 같은 경우에는 취소되고 행정입법의 경우에는 이 좀 이따 아마 어쨌든 오늘 중에 하긴 할 건데 추상적인 이제 규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행정입법을 날리면은 그 규율 자체가 날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 사건에 하나여 이 행정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둘 다 위법 판단이 가능하다. 그리고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는 거는 법률에 근거해서 행정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과세 처분을 했는데 그 과세 처분에 대한 근거가 법률에 없어 그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의회 유보 원칙의 이제 기준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법원이라는 거는 뭐 성문법, 불문법, 행정법의 일반 원칙들이 행정에 있어서 뭔가 문쟁이나 규범을 검토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기준이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책으로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저희가 법치행정의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작용이라는 건 지금 행정기관이 하는 모든 행위를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법률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행정기본법 제8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에 법규 참조력이라는 게 있는데, 법률이라는 거는 이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건 뭐만 가능하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 가능하다라는 거니까, 이제 법규라는 거는 나중에 저희가 이제 개념 공부를 할 텐데, 법률의 규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국민의 행위를 제한시킬 수 있는 그런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거를 얘기한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률의 법규 참조력이라는 거는 결국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법률이 그렇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법률 만들어지면은 법률 때문에 못하는 게 생기잖아요. 그냥 그 의미를 이제 어렵게 쓴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로마자 3번에 합헌적 법률 우위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합헌적 법률의 원칙이라는 것은 행정작용이 합헌적 절차에 따라 이제 제정된 법률에 위반돼서 안 된다. 즉 위법하면 안 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합헌적 법률 우위가 이제 그 PPT상에 그냥 법률 우위의 원칙이랑 같은 거라고 보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거는 법률,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불문법, 법의 일반 원칙 등이 포함이 되는데, 행정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규칙은 나중에 배울 겁니다. 적용 영역에 관해서는 이제 모든 행정작용에 이제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수익적, 침익적 뭐 이런 거 모두 이제 해당한다. 그리고 법률 행위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 행위 등에도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법률 행위와 사실 행위가 뭔지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개념 설명하는 파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반의 효과라고 해가지고, 합헌적 법률의 원칙을 위반하면 되냐, 즉 위법한 행정작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행정입법은 구체적 규범 통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무효가 된다. 네, 여기서 이제 위법하면 구체적 규범 통제, 그 사건에 한해서 이제 무효로 돼가지고 효력이 날아가고요. 그다음에 행정행위는 중대명백설이라는 거에 따라 취소 무효가 되는데, 하여튼 취소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취소라는 거는 이 행위 자체에 뭔가 하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취소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소급해서 취소가 되는 거고요. 무효라는 거는 뭔가 이제 행정행위에 심대한 하자, 중대한 하자,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처음부터 효력이 없던 걸로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취소의 의사표시 같은 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취소와 무효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공법상 계약이나 사법상 계약은 무효가 되고, 이제 손해가 발생하면 국배 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 로마자 4번에 법률 유보의 원칙이 있는데, 네, 행정권은 반드시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에 의한 법규명령 등 법적 근거에 따라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법률 유보의 원칙은 그 아랫줄에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에 이제 법률 근거가 있으면 되고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과징금을 처분했다. 영업정지라고 하겠습니다. 영업정지를 처분하면은 이건 행정작용이잖아요. 행정행위죠. 뭔가 이제 영업정지를 때린 거니까. 그럼 영업정지를 때리려면은 이걸 지 맘대로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근거되는 뭔가 법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에 이제 근거가 있다. 그런데 이제 식품위생법에 근거가 있긴 한데, 꼭 식생위생법에서 이 영업정지 처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영업정지를 뭐 6개월 한다 하게 되면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6개월 때리는 거가 식품위생법에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뭐 시행령이라든가
나중에 할 건데 이런 하위 법령들이라는 게 또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이제 개월수를 결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가 같이 이제 있으면은 된다는 겁니다. 즉 이 시행령도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거고, 다만 이 6개월이 나올 때 형식적인 거는 식품위생 법률이 형식적으로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시행령이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 법률에 근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법률의 형식이 필요 없다. 법규명령 규칙 뭐 이런 걸 해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제한이 있는데 4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침해유보설, 급부행정설, 전부유보설, 본질성설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법률을 유보를 할 때 형식적으로 꼭 식품위생 법률에 의해야 돼. 아니야, 시행령만으로도 충분해. 이거에 대한 이제 좀 대립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대립이 있을 때 법원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기본권의 직접적인 중대한 침해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법률의 형식에 따라야 된다라 그래가지고 중대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야 된다. 근데 중대한 거 어떻게 판단해요? 우리가 판사입니까? 우리가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헌재 심판관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법원이나 헌재의 판례, 결정례를 암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냥 기본적인 구조는 어떻다?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 가능한데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해야 하는 거는 형식적으로 법률이 해야 되는구나. 그 정도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학설 중에서는 본질성설이기 때문에 그 본질성설을 이제 법원에서 채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단갈호 2에 4페이지 단갈호 2에 본질성설을 보시면은 법률유보 원칙은 공동체와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즉 기본권 실현에 맡길 영역은 행정이 아니라 대표인 입법자 스스로가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본질성설이다라는 거죠. 대법원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검토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학설이 있고 이런 판례가 있는데 내 생각에는 본질성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에서는 본질성설을 기준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법률 유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여기 식품위생법에서 이제 3개월까지만 하라고 했는데 6개월 때리면 지금 과도하게 한 거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하자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위법한 행정작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정작용 효과는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는 거고, 뭐 중대 명백사에 따라 취소 사유가 된다 했는데 어차피 중대 명백사는 지금 공부한 게 아니니까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본질성설에 관한 판례가 있는데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이제 해당하고, 이제 뭐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 요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률조 위반되니까 이것도 이제 법률로 정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1, 2, 3, 4, 5번 판례 이제 보도록 하고, 마지막 5번 같은 경우에 방송 충실료 자체를 정하는 거는 본질 성설에 따라 의회유보 원칙이 적용돼서 법률로 해야 되는데, 그 부가와 징수는 그냥 그 절차잖아요. 걷는 절차잖아요. 돈 걷는 절차 정도는 법률에 할 필요 없어.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쟁점 3으로 넘어가서 이제 행정법의 법원인데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법률, 뭐 관습법, 불문법, 협의 일반 원칙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 이제부터 나오는 제2장의 7페이지부터 평등의 원칙이 법의 일반 원칙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이제 법의 일반 원칙이라는 게 평등의 원칙, 뭐 신뢰보호 원칙, 비례 원칙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지금은 행정기본법 9조부터 시작해서 다 이제 입력이 돼버렸기 때문에 법에 우리가 힘들게 암기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행정기본법 9조를 보시면 되고, 평등의 원칙은 뭐냐면은 행정청이 동일한 사항에 관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대법원이랑 헌재가 동일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기가 좀 어렵네요. 딱 떠오르는 게 없어서. 하여튼 뭐 그런 걸로 하죠. 옛날에 이제 모의고사 옛날 시험에 나왔던 거, 청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만 35세였던 것 같은데,
이 행정청이 이 청년들에게 이제 도움을 주게 해가지고 청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제 뭐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원금을 준다는 사항에 관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누구랑 누구를 차별하는 거죠? 청년이랑 청년 아닌 자를 차별을 하는 거죠. 특히 뭐 예를 들어 이 공고 같은 게 나고 나서 이제 바로 전날, 공고나 바로 전날, 예를 들어 이제 만나로 따지니까 생일이 지나서 청년이 아니게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당했어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평등의 원칙이 위반되냐 여부를 이제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결국은 합리적 이유가 있느냐, 이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주로 행정법에서 많이 나오는 이슈고, 헌법에서 많이 나오는 이슈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희가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도 책에 있으니까 내용을 보기는 해야 되겠죠. 자,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7페이지 국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뭐 적용 요건은 저 칠판에 쓴 것 같습니다. 행정청이 동일한 사항에 관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상대방을 차별해야 된다. 즉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차별받는 자와 안 받는 자가 생겨야 되는 거죠. 한계는 이제 불법 앞에 평등은 이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위법한 행정자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효력은 헌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법률은 위헌무효, 행정권의 행사는 위법한데 법률이 무효되는 거랑 다르게 행정권의 행사 자체가 아마 무효까지 가진 않을 수가 있고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뭔가 하자에는 해당한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적용 영역은 이제 재량권 통제 원칙이라 그래서 이건 결국 행정청이 합리적 이유라는 걸 따져서 이제 국민을 차별하는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청의 재량이 발동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재량 규칙과 평등 원칙이라는 거는 저희가 좀 이따가 자기구속 원칙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비례 원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례 원칙은 이제 행정기본법 10조가 있죠. 여러분이 시험 볼 때는 이 몇 조인지를 빨리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비례 원칙이 적용되려면은 목적과 수단 간의 적합성이 있어야 되고, 수단과 수단 간의 침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봐야 되고, 그 행정 행위에 의해서 사익침해 공익달성이 어느 정도 되냐 했는데, 이게 대법과 현재가 문구는 약간 다른데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예시를 하는 게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행정청이 이제 그 영업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영업정지 6개월을 때렸습니다. 영업정지 6개월을 때렸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여기 일단 목적과 수단, 이 목적은 뭐죠? 이 영업정지, 영업을 뭔가 잘못했다. 예를 들어서 뭐 균에 오염된 음식이 나왔다라는 목적이 있어서 그럼 그거를 이제 정리할 시간을 주고 그런 거에서 벌을 주겠다라는 목적이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영업정지라는 수단을 이제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대방이 뭔가 잘못했을 때 영업정지를 하는 것 자체가 목적과 그 수단이 적합하냐, 적절하게 연계되어 있느냐, 이게 이제 적합성이에요. 일단 대부분 목적에 대해서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아주 잘못된 게 아니면은 적합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합니다. 영업을 잘못했으니까 너 잠깐 정지, 아예 날리는 것도 아니면 정지하는 게 가능한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필요성을 검토를 하는 거예요. 이 필요성은 가상의 수단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수단 간 침해라고 돼 있잖아요. 영업 정지를 할 수도 있고, 영업 취소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일종의 과태료 같은 거를 때릴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서 지금 가장 침해가 심한 건 어떤 겁니까? 영업을 아예 취소시키는 거죠. 그 다음으로 심한 건 뭐죠? 영업을 정지시키는 거죠. 그 다음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즉, 이 영업을 잘못했을 때 이거를 교정시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취소, 정지, 과태료다. 영업 정지의 경우에도 뭐 3개월도 가능할 거고 1년으로 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단 간의 침해 정도가 제일 적절하느냐,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하냐 했을 때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판례를 보고 판단하거나 여러분이 여러 문제를 풀고 익숙해지는 게 좋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에 따라야 되는 거죠? 법치행정이니까 법률의 규칙, 즉 여러분이 시험을 보면 참조조문이라 그래가지고 식품위생법 같은 걸 줄 겁니다. 그걸 맞춰서 적절하냐를 판단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사실은 뭐 크게 어렵지가 않고, 이 상당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문제 나오면 좀 쓸말이 많은데, 상당성은 뭐냐면은 일단 이 영업정지 6개월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잘못해서 한 거긴 하지만 이 사람이 영업을 6개월 동안 못하니까 이 사람의 사익을 침해하는 건 맞죠. 그런 거를 사익 침해라고 합니다. 그럼 공익달성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6개월 동안 일을 못하게 해가지고 어떤 공익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 국가에서 앞으로 영업정지를 통해서 이 사람이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이제 균 같은 걸 좀 더 정밀하게 검사, 청결하게 유지할 거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고, 영업정지가 그러니까 잘못했는데도 계속 영업을 하게 되면은 아직 관리 안 된 음식이 상대 사람한테 나가가지고 또 뭔가 중독 같은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는 공이 있는 거죠. 즉, 이 사람을 처분하면서 이 사람이 입은 피해와 이걸 달성하는 이 추상적인 공익이 어떤 게 우위에 있느냐. 사익이 침해되는 게 더 크면은 이제 이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거고, 이걸로 인한 공익이 더 낮으면은 그때도 이제 비례원칙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을 모두 따져서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준을, 심사 기준 하나씩 털어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세균이 나왔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영업정지, 영업지도 영업 과태료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면 돼. 근데 영업정지를 선택했으니까 적합성은 있구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취소정지 과태료를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정지하는 게 가능해? 라고 했을 때 정지는 가능해. 6개월이 적절해. 법률학 규정에 따라 보니까 6개월도 적절해. 그러면 이것도 가능하구나. 그럼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이 있는 침해는 뭐야? 영업정지 6개월이야. 그런데 이 공익달성은 뭐야? 이 사람이 앞으로 잘못을 안 할 거고, 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식중독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 그러면 공익달성이 되니까 세 개 다 문제가 없네. 이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고, 뭐 아까 한 것처럼 이제 예를 들어 필요성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사익 침해에 있어서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자녀 둘을 키우고 있는데 남편이 혹은 하여튼 뭐 배우자가 하여튼 없어서 이 사람이 영업정지 6개월 하면은 그 가족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사익 침해가 그냥 영업정지 6개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가정의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럼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익 침해가 커지고 공익 달성은 그대로기 때문에 사익 침해가 더 커져서 상당성에 위반돼.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은 이거 애초에 잘못하지 말았어야지 할 수도 있지만 뭐 꼭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따지는 겁니다. 사익 침해가 더 크고 공익 달성이 더 크고, 이거를 따져서 검토하는 개념이다. 그러면은 이제 책 8페이지로 가서 쟁점 5번 이제 보면은, 일단 의미 근거는 행정 주체가 행정 작용을 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 주체는 아직 안 배웠지만 그냥 행정 기관 혹은 이제 뭐 국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행정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사이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 근데 이제 처음 행정법을 공부할 때는 이 비례가 뭐 어느 정도가 비례한 건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이제 많이 사례를 풀어보고 객관식으로 풀어보면서 익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하여튼 목적과 수단이 비례해야 되고, 목적이 중대하면은 수단도 강해질 수 있고, 수단이 여러 가지 있을 때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더 강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례 원칙은 이제 뭐 30조 이항에서 도출된다고 했는데 뭐 큰 의미는 없고 그냥 10조까지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내용은 이제 적필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그 행정기본법 10조에 딱 뭐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대성의 원칙 뭐 이런 식으로 딱 표현이 되어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은 어쨌든 10조를 뺏겼으면 됩니다. 적합성의 원칙이 10조 1호, 필요성의 원칙이 10조 2호, 상당성의 원칙이 10조 3호인데 지금 본문에 써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첫 번째 문장들이 다 뺏긴 겁니다. 그 법률을. 적합성의 원칙이란 행정작용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라는 거죠. 선택된 수단이 행정 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할 걸 요구하는 건 아니다라는 게 중요하고, 왜냐하면 여러 수단이 허용되기만 하면 그 중에 적절한 걸 하나 뽑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적합성이 없지 없다. 즉 그 목적을 달성에는 여러 수단이 있으면은 그 수단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해도 달성된다. 그러면은
그 수단이 너무 심하거나 너무 경하면 어떡하죠? 그걸 어디서 하느냐? 이항 필요성의 원칙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이 최소 한도에 그쳐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상당성의 원칙은 고의과 상위과의 비교 형량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 지금까지 한 거는 목적과 수단, 행정 처분 자체를 본 거고, 이 사망은 뭐냐면은 이 처분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겪게 되는 피해, 그리고 이 나라가 겪게 되는 공익, 이거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의 이 순차적인 필터링을 거친다. 그래서 다 통과해야 된다. 뭐 사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거 세 개를 순서대로 검토하는 게 아니라 병렬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도 있긴 한데, 실무에서나 판례에서나 전부 다 이 위에 걸 탈락하면은 아래 거는 검토를 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만 탈락해도 이제 딴 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뭐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공부를 하는 목적이라든가 혹은 이제 실제 실무에서 이 소송을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결론을 내기에는 그런 방식은 약간 부족하죠. 그리고 사건이 많아서 뭐 실무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병렬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하지만 이제 시험에서도 저희가 위에 게 안 되면은 어차피 탈락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판례가 판단하시 하게 된다. 로마자 3번에 적용 범위가 있는데, 적용 범위는 이제 모든 행정법 영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똑같이 재량 행위, 지금 말한 것처럼 목적과를 달성하기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전제되어 있잖아요. 재량적으로 행정청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거고, 위반의 효과를 보시면은 하여튼 법령은 뭐든 위헌 무효고요. 그 다음에 행정행위는 위법해서 항고소송의 대상인데 취소가 될 수 있고 이제 무효일 수도 있다. 취소는 뭐다? 뭔가 문제, 하자가 있어. 그런데 취소를 할게 해야 없어지는 경우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하자가 있어도 참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9페이지에 성실 의무 및 권한남용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조항만 보시면 됩니다. 법적 근거 있고 적용 사례 같은 것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사례 중에 동그라미 4번만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청이 과거의 언동을 시정해서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 과세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거는 일반 행정법에서 여러분이 좀 이따 하게 될 신뢰보호랑 같습니다. 그래서 신의성실 아래다가 신뢰보호라고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신뢰보호를 하면은 이거를 문제 삼을 수 있겠구나, 왜 판례에서 이렇게 했는지 알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도 권한을 남용하면 안 된다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신뢰보호의 원칙인데 파트가 상당히 많고 문제도 많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그 행정기본법 12조가 있고, 이 요건을 제가 해놨는데 요건을 순서대로 읽어보면은 행정청이 뭔가 공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견해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청, 나라가 하는 말은 보통 사람들이 믿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신뢰를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신뢰를 해가지고 그거에 따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문제가 되는 거라고 한다면은 요즘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죠? 하여튼 뭐 유명한 판례를 기준으로 하면은 예를 들어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게요 라고 했어요. 허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하려는 사람이 이걸 신뢰해서, 행위는 뭐가 있죠? 이제 허가를 신청을 했을 거고, 개발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뭐 땅을 판다든가 해야 되잖아요. 이 땅 파는데 뭐 몇백만 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규모에 따라서 일단 돈을 투자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허가 안 됨 이라고 하는 거죠. 민법상 금반원의 원칙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이 이거를 믿고 했던 신뢰가 있는데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즉 개발행위가 가능한 허가를 해줘야 되느냐, 이게 이제 신뢰보호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파트가 길기 때문에 PPT에 있는 부분만 정리를 하고 책을 그만큼 나간 다음에 또 PPT를 넘겨서 그 부분을 설명하고 또 책으로 넘어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는 게 있는데,
견해 내용이 단순 법령 해석이나 일반적 내용 표명의 경우에도 공적인 견해 표명 해주겠다라는 얘기로 들릴 수 있겠냐 했을 때 그건 아니라는 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개발 회계 허가가 가능하다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A가 제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걸까 했을 때 이런 법령에 근거하면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라고 하는 거가 이제 단순 법령 해석이나 일반적인 내용 표명인 거고, 어떤 사람이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서 제가 요런 상황에서 요런 지역에 대해서 지목이 뭐고 대지가 돼 있고 여기다 땅을 팔 수 있는지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하면은 개발 행위 허가가 가능한가요? 라고 했을 때 행정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실무 그 부서들과 협의를 한 경우 이런 요건을 갖추면 이렇게 해드릴 수 있다고 해서 개발 행위 허가가 최종적으로 가능합니다. 라고 하면은 그건 단순히 법령 해석이나 일반적 내용 표명이 아니라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이 공적인 견해 표명을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슈고, 두 번째 뭐냐, 행정기관의 권한이 있냐. 이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이 개발 행위 허가에 대한 거를 예를 들어 뭐 토목과에서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실제로 근데 이 토목과에서 이걸 하려면은 땅을 파고 건물을 짓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축과도 할 수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 건축과에 물어봐서 진행했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 행정청에서 개발 행위 허가 해가지고 허가 안 된다고 해서 따지니까 그건 건축과가 아니라 통업과에게 물어봐야 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아니 실제로 우리 동네에서는 다 건축과에서 이걸 하는데 이제 와서 통업과에서 한다고 하면 어떡해요? 라고 했을 때 문제는 뭐냐? 실제로 일을 하는 거는 건축과인데 형식적인 권한은 이제 통업과에게 있는 경우에 건축과가 그런 답변했을 때 그거가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슈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책으로 와서 이제 10페이지 일단 의의 및 근거를 보시면은 메뉴에 행정기관이 일정한 명시적 묵시적 언동을 전당하거나 전속할 것이라는 점을 사인이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이론적 근거로는 신의칙설도 있는데 이제 법적 안정성설이라고 해가지고 한다고 했으면 해줘야지,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다. 그럼 행정기관의 선행조치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의의를 보시면은 행정기관의 선행조치에는 이게 이제 공적인 견해 표명입니다. 법령, 행정규칙, 행정행위, 행정계획, 확약, 사실행위 등이 포함된다. 즉 뭐다? 다 포함된다. 그러면 적극적에다 뭐까지 포함되냐? 소극적 의사표시도 포함된다. 그래서 비과세 관행이나 위법상태의 장기간 묵인 등 명시적, 묵시적 의사표시도 불문한다. 행정작용의 경우에는 적법행위인가 위법행위인가를 불문한다. 그러나 무효인 경우엔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는 게 대법의 입장이다. 왜냐하면은 신뢰보호를 하려면은 그 행위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무효는 처음부터 없던 일이잖아요. 네, 그렇게 사실 외관만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하지만은 그 단순한 법령 해석에 대한 질의를 회신해 주는 것, 이거를 이제 일반적 추상적 견해 표명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사례형 답안을 쓸 때는 줄여서 쓸 수 있는 건 줄여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 추상적 견해 표명이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 추상적 질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 표명도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다. 이것도 다 대법원 입장입니다. 입법 예고를 통해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한 것만으로 국가가 이해관계자들에게 법령안에 관한 사항을 약속하는 신뢰를 부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입법 예고라는 거는 행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입법이 꼭 될 것이라는 걸 약속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입법 예고를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이의를 받아가지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입법 예고를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이슈, 권한 없는 행정기관의 견해 표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줄 판례는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에 있어 반드시 행정 조직상의 형식적 권한 분장에 구애될 건 아니다. 토목과에게 권한이 있더라도 꼭 그거에 구애될 건 아니고 담당자 지위와 임무, 당의 운동을 하게 된 구체적 경위, 그리고 신뢰 가능성을 해서 건축과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니까 괜찮아, 믿을 수 있어 라는 실질에 의해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아래 이제 1번, 2번 한번 보시면 되고요. 네, 보호가치 있는 신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설명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귀책 사유라는 게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귀책이라는 거는
신뢰를 만듦에 있어 가지고 이제 그 민원인 쪽에서도 없어야 되고, 민원인에서 뭐 예를 들어 허위 사실을 알려가지고 답변을 이끌어내는 경우는 안 되고, 이런 거를 이제 귀책 사유가 이제 없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귀책 사유가 있다는 걸 판단할 때는 이 민원인 상대방뿐만 아니라 행정기관도 포함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는 거는 이제 상대방이 선행조치의 존속성, 정당성을 사실상 신뢰해야 되고 보호가치 있어야 된다. 즉 상대방이 신뢰를 얻는 거죠. 행정청으로부터 그런 답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된다라는 건데, 귀책 사유란 뭐냐? 견해 표명에 있어서 행정청이 뭔가 잘못 얘기했어요.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전제되는 사실을 잘못 알고 얘기를 했으면은 그거를 이제 상대방 등, 즉 민원인 등 사실 은폐나 기타 사위, 사악하고 위법한 방법, 그러니까 그게 가짜죠. 가짜의 방법에 의해서 부정행위에 기인하거나 그런 게 없더라도 하자가 있으면 알았는데 그걸 묵인했다. 그래서 행정청이 뭔가를 지금 간과하고 대답하는데, 내가 이제 실무를 이걸 10년 동안 해봤는데 지금 이 도시의 행정기관은 이걸 많이 안 해봐가지고, 담당 공무원이 많이 안 해봐서 뭘 잘 모르고 얘기하네. 어쨌든 이렇게 대답했네 라고 하는 거 같은 거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귀책사유의 유무는 이제 민원인이랑 이제 신청 행위를 받은 수임인 관계자 모두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아래 신뢰에 기초한 상대방의 처리, 아까 말한 것처럼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인과관계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행조치에 반한 후 행정작용, 행정작용이 개발행위 허가 된다고 해서 믿고 땅 팠더니 안 해줬다, 여기서 반하는 행위죠. 그래서 이걸로 침해가 돼야 됩니다. 방금 같은 사안이면 뭐가 침해죠? 돈 쓴 게 침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메꿔야 될 거고, 로마자 3번에 신뢰 보호의 한계가 있는데, 뭐 당연히 이제 그 법에 위반되는 경우까지 보호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익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 땅을 예를 들어 파라고 해가지고 이제 허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 땅을 팜으로 인해 가지고 뭐 집안이 약해 가지고 싱크홀이 생길 것 같다는 뭐 예를 들어 그런 조사 결과를 나왔다 중간에, 그럼 그런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허가를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해줬다고 말을 해서 해주는 경우에는 싱크홀을 방치하는 형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말을 바꿔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동그라미 1번에 공적인 견해에 반한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 그리고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이 행정처분에 있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도록 강한 경우, 즉 말을 바꿔서 달성하게 되는 공익이 사익 침해보다 월등한 경우에는 말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해서 비교 형량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비교해서 형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12페이지를 넘어가서 사정 변경도 가능하다. 그리고 신뢰보호 원칙의 위반 같은 경우에 행정입법, 공법상 계약 무효고, 행정행위는 취소할 수도 있고 무효할 수도 있다. 지금 계속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원칙, 비례원칙, 신뢰보호 원칙 모두 법률, 법규, 명령 이런 거는 위헌, 무효가 그러니까 꼭 위헌 아니더라도 무효가 되는 거고, 행정행위는 취소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다. 공법상 계약, 사법상 계약도 전부 무효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 영역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그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 실권의 법리라는 거는 행정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13페이지 이제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 행정청이 개발행위 허가를 내줘요. 어떤 땅을 이제 예를 들어 도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아파트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 행위 허가를 해줬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우리가 개발 행위 허가는 해줬는데 대신 네가 지금 그걸로 돈을 벌 수 있게 해줬으니까, 뭐 꼭 그렇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단지를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 근데 여기가 외딴 곳이야. 큰 도로가 여기에 있어. 그럼 여기까지 가게 되는 도로를 니네 돈으로 깔고 우리한테 기부해라. 이걸 이제 기부 체납이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은 개발 행위를 허가를 하는 대신 요 의무를 부담을 시킨 거잖아요. 이런 거에 있어서 이거랑 이거를 부당하게 결부하는 건 안 된다라는 게 부당 결부 금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당 결부 금지 원칙의
를 하는 게 이제 법률 근거의 효력인데, 법률효, 헌법효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은 법률 수준의 효과에 해당한다, 혹은 헌법 수준의 효과에 해당한다, 요거를 다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학설은 이제 헌법효가 대세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법률효로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A법에서 부당결부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 조항을 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들을 위해 이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 공무원들을 위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 해외여행을 보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거 허가를 안 내주면은 어차피 이 사람들은 돈을 못 버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이게 A법에 규정이 돼 있어. 근데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법률허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죠? 둘 다 법률이기 때문에 이걸 날릴 수가 없어. 그래서 헌법효가 대세인 겁니다. 헌법이면은 헌법에 위반되면 법률 날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법률 헌법소원 심판 청구라는 걸 날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헌법효가 대세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부당결부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해? 라고 했을 때 일단 행정작용, 즉 개발행위 허가를 내줬는데 반대급부 결부, 도로를 깔아줘 라는 걸 했다. 그럼 그랬을 때 이거 두 개가 실질적 관련성이 있냐? 일단은 원인적 관련성이라고 한다면은 이 도시에 대한 개발을 그러니까 이 개발이 되는 단지를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위해 가지고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즉 원인이나 목적에 있어서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아까 말한 것처럼 공무원들 해외여행 보내주는 거는 이 허가랑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죠. 목적도 의미가 없고 원인적인 것도 뭔가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부당결부 금지 원칙 위반되기 때문에 그때 이 공무원에게 넘겨주는 거는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3페이지로 가서 이제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13조 보면서 읽는 게 좋습니다. 내용 자체가 뭐 그렇게 길진 않지만, 그러니까 문제의 소재는 반대방의 반대급부, 내가 뭘 해줄 때 너도 나한테 뭘 해줘, 이런 식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게 이제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하냐, 이게 문제되는데, 법률적 효력설이랑 헌법적 효력설 검토가 있는데 검토만 보겠습니다. 법률적 효력설에 따르면 실정법 규정에 대해서 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둘 다 법률이니까. 자, 이제 위에 1, 2번 혼자 공부하실 때 읽어보시면 됩니다. 적용 요건, 행정기관 행정작용이 있고 반대급부가 있고 반대급부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뭐 원인적 관련성, 목적적 관련성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행정기법 13조를 뺏겨 쓰는 걸로 대체를 하시고,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사안의 포섭이 중요하다. 위반 효과는 이제 위법하다. 그래서 취소 무효 사유가 되고, 공법상 계약은 무효가 되는데 아까 한 것처럼 법률 계약은 무효, 행정행위는 취소나 무효. 쟁점 9번에 이제 자기구속의 법리가 있죠. 제가 아까 자기구속의 법리에서 뭘 설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그게 뭔지 한번 보면은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것 중에 법규명령이랑 행정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규칙은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회사를 다니다거나 혹은 학교를 다니면 학칙이라는 게 있고 뭐 사규, 내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서 이제 행정 조직 내부 규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행정조직 내부 규율이면은 국민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 행정조직 내부 규율에 의해 가지고 국민이 영향을 받게 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있으면은 이 기준이라는 거는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때 뭐 경관 혹은 이제 뭐 토지 범위, 규모 등에 따라 가지고 기준을 할 수 있는, 허가를 해줄 수 있고 안 해줄 수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준이라는 건 사실은 이 공무원이 이런 걸 내주기 위해 가지고 이런 기준을 체크한 다음에 이게 되면 허가를 내주자 하는 거지만은, 결론적으로 이거는 허가를 내주게 된 기준이니까 이 동면의 양면처럼 공무원이 일하는 기준이 결국 허가를 할 수 있게 내주냐 안 내주냐에 대한 또 하나의 그런 국민의 영향을 주는 역할까지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행정규칙이라고 하는데, 이 행정규칙에 있어서 이런 경관이라든가 규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진다라는 건 재량이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
재량이 있는 행정규칙을 재량준칙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행정규칙이라는 거는 이 국민에게 원래는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부 규율에 불과하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지만은 이 규칙에 의해 가지고 A 신청, A 허가 신청에 대해서 허가를 해줬는데 B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안 해줬다. 그러면 이거 두 개는 다른데 이 국민 입장에서는 행정 내부 규율에 의해서 했다라고만 하니까 이거에 다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행정입법에 대해서 왜 다툴 수 없는지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 경우에 이 자기구속의 법리는 뭐냐면은 행정청이 A 허가 신청 때 허가를 해줬으면은 똑같은 B 허가 신청에서 단지 그 대상만 다른 B 허가 신청에서도 허가를 해줘야 되라고 해줘 구속돼야지. 네가 옛날에 했던 거에 구속돼야 돼. 왜냐면은 국민을 차별하면 안 되니까. 그게 아까 평등의 원칙에서 나왔던 자기구속의 법리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재량준칙. 그래서 재량준칙의 효력이라는 거는 원래 국민에서 직접적인 그런 효력은 없지만은 재량준칙이 따라서 뭔가 행위를 한번 했었고 그걸 한번 선례가 있고 하게 되면은 동정사항에 대해서 같은 행정청이라면은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게 자기구속입니다. 과거 했던 게 있는데 같은 사안인데 같은 행정청이 과거랑 다르게 하면 뭐다? 문제다라고 해가지고 취소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자기구속의 법리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라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제3자에게 한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하도록 자기구속 당하는 원칙이다. 1번 신뢰보호 원칙, 2번 평등 원칙 견해가 있는데 둘 다 크게 상관없고요.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 판례 태도에서 두 번째 줄 평등 원칙, 신뢰보호 원칙 둘 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 내부 준칙을 제정해서 장기간 일정한 방향으로 해서 행정 관행이 확립된 경우에 준칙이나 확립된 행정 관행을 통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헌법상 평등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평등 원칙을 이제는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다라는 거죠. 책에서도 아까 평등 원칙에서 재량 준칙 얘기가 나왔죠. 적용 요건이라는 건 당연히 행정청이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재량행위 영역이어야 되는 거고 행정 선례의 존재가 있는 건데 선례가 없는 경우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15페이지의 메뉴에 보시면 판례가 있는데 선례가 한 번이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재량 준칙이 되풀이되어 행정 관행까지 성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시를 들 때는 제가 이제 여러 번 쓰는 게 어려우니까 이제 한 번만 하고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관행이라고 볼 정도로 돼야 되는데 횟수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동종사안일 것, 동일한 행정처일 것이어야 되고 한계,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거나 행정 선례 자체가 위법했던 경우에는 꼭 그게 따를 필요는 없다. 그다음에 16쪽에 이제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이라는 게 있는데 시간적 효력은 이제 법률이라는 게 이제 그냥 만들면은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공포라는 걸 거쳐가지고 공공에게 선포한다는 거죠. 알리고 그 이후에 시행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법령이 언제부터 시간이 생기냐 했을 때 공포일 즉시 시행하는 경우는 공포일부터 유행이 아니라 유효입니다. 유효하고 공포 유해 후 시행이라는 거는 공포 후에 6개월 후에 시행한다 했을 때 6개월 지난 다음 날부터 그래서 6개월 1일차부터 가능하고 시행일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법률의 경우에는 20일 후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30일 후에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법령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시법 같은 경우죠. 예를 들어 양도세 지금 중과유예를 종료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올해 5월이었나요? 하여튼 5월까지만 되어 있던 거 아니냐라고 지금 대통령님이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한시법 기간 경과되면 저절로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시법이 아닌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헌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없어진다. 16페이지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쪽에 이제 개정법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개정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뭔가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데 이제 과거에는 6개월이었는데 개정이 돼서 앞으로 동일선에서 3개월만 한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소급 적용이라는 거는 이미 신법을 공포한 후에 시행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소급 적용은 금지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금 법을 신뢰해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법이 바뀐 다음에 이제 법이 바뀌었으니까 옛날에 있던 일에서 옛날 지금 법을 적용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불리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진정 소급이다 이렇게 되고, 부진전 소급이라는 건 옛날 법에 의해서 뭔가 이제 예를 들어 허가를 받았지만 그 허가가 쭉 이어져 가지고 신법이 성립한 이후에도 그 허가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은 그건 아직 허가가 끝난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소급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부진정 소급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허가가 이제 24년 1월부터 25년 1월까지 있는 경우가 있고, 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있는 게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때 뭔가를 위반했고, 이 사람이 이제 신법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 허가를 받을 수가 없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이 26년이잖아요. 그러면 24년, 25년에 이 사람이 허가 요건이 신법에는 안 되니까, 과거엔 됐는데 안 되니까 이때 허가 없이 영업함으로해서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과징금을 물린다던가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진정소급이고, 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되면은 신법이 개정된 시점부터는 이거에 맞춰 가지고 변경을 해야 되겠죠. 허가 요건에 맞게 뭔가를 이제 뭐 시설을 확정한다던가 그런 거를 이제 부진정소급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상황이 아직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소급은 원칙무효 예외 허용이고, 대법원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요건에 관해서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해가지고 이거를 진정소급하는 게 오히려 맞거나, 불이익이 아주 경미하거나 공익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렇게 해서라도 소급해서 적용을 해야 되거나 이런 걸 보고 있고, 현재는 이제 뭐 이익 증진하고 불이익 제거하는 정도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부진정 소급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금지가 되는데, 금지되는 경우에는 과거에는 하게 해줬는데 왜 지금 안 돼? 라고 해가지고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17페이지 보면은 소급 적용 금지 원칙의 새로운 법령을 공포시행 이전 사항에 대해 적용하는 걸 의미한다. 허가 요건을 강화시켰는데 그 전에 이미 허가가 다 종료된 사안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 헌법 13조입니다. 행정기본법 13조가 아니라. 진정소급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지이다. 행정기본법 역시 새로운 법령은 그 법령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 종결된 사실관계,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허가가 끝났는데 허가 요건가 강화됐다고 옛날 허가 무효야. 이건 안 된다는 거죠. 판례도 안 된다고 하고 있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지금 이거 헌재랑 대법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헌재가 이 소급표에 대해서는 더 판례가 많고 구체적인데 왜 지금 이렇게 돼 있지 했는데, 헌재랑 대법원 예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의 판례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소급법이 인정됐던 거,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기속에 관한 특별법이 과거에 이미 종료가 된 거죠. 과거에 이제 친일 시대에 다 등기를 쳤을 테니까. 근데 그것도 다 파내가지고 되돌리겠다.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단가로 2의 부진정 소급표의 경우, 단가로 1의 원칙적 허용, 부진정 소급표는 과거에 시작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고 진행 중인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 즉 허가를 과거에 시작해가지고 받아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과정에서 입법이 바뀌었다. 이런 경우에 법령에 효력을 미치냐라고 했을 때 허가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허가 요건 맞춰서 해야 되겠죠. 그런 거를 의미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8페이지에 상가로 2의 예외적 금지,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는 게 과거 법령에 좀 너무 반해가지고 사익 침해가 심한 경우에는 안 된다. 이 경우에는 과거 규정을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본다라고 생각하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죠. 로마자 2번에 이제 그 신청 시와 처분 시 사이에 법령이 개정된 경우랑 로마자 3번에 법령 위반 시와 제재 처분 시 사이에 법령이 개정된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지금 여기 요약한 거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신청시랑 처분시가 다를 때는 처분할 때 맞춰서 하면 되고요. 이게 상대방에게 불이익하든 이익이든 간에 뭔가 잘못해서 제재를 할 때는 위반시랑 처분시에 있어서 위반했을 때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 이걸 행위시법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100만 원 과징금 때리는 게 있고,
나중에 법이 바뀌어서 같은 행위에 대해서 처분 시에 50만 원 과징금 때리는 게 있으면은 이 나라는 국민을 위해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50만 원짜리 법을 적용을 해야 된다. 요게 이제 1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좀 구분을 하면 되고요. 저희가 19페이지 정도부터는 10분 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